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 만에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전파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전국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회복이 가동과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독려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현재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전문가 논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면역력 취약자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중증과 사망 위험을 5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유행 확산세도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인구 이동량은 늘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전체 유행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늘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고 유행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유행은 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오는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금요일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전반적인 방역 완화 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때 본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확진 규모보다 중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 정도에 중심을 두고 방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 장관과 각 분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단계 전환 관련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만큼 조금만 더 함께 견뎌내면 계획대로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와 70%를 넘긴 것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이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중증과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은 면역력이 중등도 이상으로 약화한 사람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접종으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at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a compromise in their immune system and therefore they need a third dose as an additional priming process so that they're fully protected. 자문단은 특히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60세 이상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또 각국이 미리 백신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인 뒤 고령층부터 추가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should be started to be offered to people age 60 and above, since they are the ones that have shown the biggest problem in response.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는 치료제 AZD7442가 임상 3상에서 중증이나 사망 위험을 50%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증의 코로나 확진자인 임상 대상자 820명을 절반씩 나눠 이 치료제와 가짜약을 투약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보건당국에 이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도 부스터샷 추가 접종용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가 이번 주 이틀간 회의를 열고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해 추가 접종용으로 권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14일, 얀센 백신은 15일 회의에서 논의되는데 자문기구가 권고 결정을 내리면 FDA가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가 오는 20일과 21일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사용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CDC가 곧바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바 아페얀 모더나 회장은 현지 시간 11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mRNA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조법을 공유할 계획이 없으며 자체 생산 확대가 최선이라고 경영진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페얀 회장은 모더나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추정에서 제조법 공유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백신 생산이 제로였던 상황에서 10억 회분 생산까지 1년이 채 안 걸렸고 내년엔 30억 회분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고품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은 모더나가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개발한 먹는 알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의 결정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먹는 알약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미 식품의약국에 현재 개발 중인 먹는 약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머크는 성명을 통해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약물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크는 감염 5일 이내에 경증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7.5%만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즉각 자료 검토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머크사의 경구용 약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 매일 8알씩 5일 동안 모두 40알을 투약합니다. 외신들은 알약 형태로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어 입원하지 않고 초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코로나19의 타미플루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약물을 통한 치료와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크는 올 연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에 우선적으로 17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며 한국 등 다른 나라 정부들과도 비슷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스위스 로슈도 먹는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머크사가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FDA가 머크의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할 경우 세계 최초의 먹는 치료제로 기록되고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미국 제약사 머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먹는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신청했죠. 이 먹는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 코로나19의 판도 또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예전에 타미플루처럼 이 먹는 치료제 개발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었잖아요. 자, 제약사 머크가 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방금 전해드렸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우선 FDA는 바로 자료 검토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사용 승인 여부를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머크사가 이달 초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었잖아요. 코로나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춰준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이 머크사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으로 FDA는 치료제의 효과 그리고 안전성 등 관련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최종 결정까지는 몇 주가 걸릴 텐데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긴급 사용 허가가 난다면 몰누피라비르가 FDA 승인을 받은 첫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는 모두 주사 형태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쉽게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죠. 그래서 입원한 환자들만이 이 치료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머크사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알약 형태입니다.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이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주사로 먹는 것과 이 약으로 입으로 먹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요, 우선 기전부터 좀 다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초기에 투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가장 먼저 승인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감염 초기에 입원한 환자에게 쓰는 주사제인 이거든요. 그리고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증 이상의 증상이 나왔을 때 입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 사용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반대로 먹는 치료제는 주사제인 이 항체 치료제와 이 기전부터 달라요. 아, 네. 먹는 치료제를 먹게 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할 때 이 복제 과정에 오류를 일으켜서 변이를 만들고 사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이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모두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도 이 효과가 같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투약 방법도 쉽고 또 무엇보다 변이에 강하다고 하니까 이번 코로나19 게임 체인저가 정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백신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려는 없을까요? 네, 이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치료제 임상 3상을 할 때 실험군을 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같은 이 고위험군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아니라 항체 치료제가 투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인자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서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FDA가 이 몰루피라비르를 고위험군에 한정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제 과정에서 아까 돌연변을 일으키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정상세포의 변이도 유도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용 기전상 보면 이 몰루피나비르 같은 경우에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인데 이 경우에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토코리아 DNA에 영향을 준다든가 간독성이나 아니면 췌장염, 신경병증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머크사에서 발표했던 임상3상 중간 발표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12%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느냐, 이 부분이 의문점이고요. 이러한 안전성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화해서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자, 점점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지금 머크 말고도 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스위스의 제약사 로슈가 현재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네. 올해 안에 임상 2상하고 3상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화이자 역시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메르스 당시에 개발하던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을 다시 개발해서 빠르면 내년 초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제품이 22개인데요. 이 가운데 14개의 제품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사를 살펴보면 신풍제약이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이 임상 2상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진원생명과학과 동화약품이 먹는 약 형태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해주셨듯이 국내 또 해외에서 지금 먹는 치료제 개발이 한창인데 이렇게 알약 형태가 나오면 백신이 더는 필요가 없을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백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제프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종관은요, 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가 백신의 대체제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엔츠 조종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f approved, I think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this is a potential additional tool in our toolbox to protect people from the worst outcomes of COVID. But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that vaccination, as we've talked about today, remains far and away our best tool against COVID-19. It can prevent you from getting COVID in the first place. And we want to prevent infections, not just wait to treat them once they happen. 네. 이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 역시 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감염 자체를 막으려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결국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는 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를 막을 최선이자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야 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지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고 가계부채가 폭증해 다음 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다가 지난 8월 26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5조 7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48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 지속과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와 우발세수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은 11.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8월 세수는 0.6조 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습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에 맞춰 청정 생산, 자원 재활용 등 저탄소, 친환경화 촉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촉진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는 원료, 설계, 생산, 재자원화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의미합니다. 개정법은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 생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번 온라인 청소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가운데 리콜 제품이나 불법 불량 제품 등 위해 제품을 조사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활동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물품 거래 관련 피해는 모두 64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가전제품, 장난감 등 7개 분야 제품군의 위해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하고 의약 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 손 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 제품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많은 전동 킥보드가 제품별로 성능 차이는 있지만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전동 킥보드 6개 제품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했습니다.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의 주행거리는 21km에서 42km로 제품별로 2배 차이를 보였는데 충전 전력량이 많은 유로휠과 미니모터스, 모토벨로 등 3개 제품의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5.6시간에서 최대 7.2시간이 필요했는데 충전 전력량과 충전 시간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화나 폭발 등 배터리 안전성과 주행 안전성은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잘 숙성된 와인은 다양한 맛과 향을 내기 때문에 갈수록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와인도 술을 빚어내는 양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와인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양조 비법과 또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홈술 문화가 늘면서 겨울철 시즌 상품이었던 와인이 철 모르는 주리로 급부상 중. 여기에 와인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또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인데요. 와인은 만들어보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와인의 모든 것.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와이너리 체험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야? 포도. 싹둑. 우와. 고사리 손으로도 야무지네요. 어머님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아, 저 오늘 머루를 따서 와인 만드는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이곳은 머루를 연구해 재배하면서 국내 최초로 머루를 이용한 머루 와인을 만드는 곳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머루 와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머루 따기 체험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이 따셨네요. 거의 다 따신 것 같아요. 네. 재미있으셨어요? 네, 재밌어요. 와. 자, 이거 갖고 우리 뭐 할 거죠? 뒤로 이렇게 하고 와인 만들러 한번 가볼까,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들을 따라 머루 와인 만들러 가보시죠. 밭에서 이제 머루를 따갖고 와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머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와인 만들기를 할 겁니다. 머루, 설탕, 효모. 이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설탕과 효모의 비율이랍니다.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로 바꿔놓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쉽게 생각해서 효모가 설탕 2개를 먹게 되면 알코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 이제 가장 간단한 공식입니다. 자, 한번 넣겠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머루에 설탕과 효모를 넣고 조물조물. 아이들의 촉감놀이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으깬 머루를 용기에 담아내면 머루 와인 만들기 끝! 참 쉽죠? 실제 와인의 경우 둥근 나무통에 저장하는데 와인의 최초 용기는 흙으로 빚은 항아리였습니다. 이후 와인 상인들이 운반에 적합한 나무와 제조 방법을 연구하다가 오크 나무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오크통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오크통에는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만이 아닌 와인을 더 맛있게 하는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와인 양조 시에 숙성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숙성과 오크통 숙성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바로 산소의 접근과 풍미 생성인데요. 스테인리스에서 숙성하게 되면 산소의 접근을 차단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와인의 1차적인 풍미인 포도폼 중 고유의 향, 꽃향이나 과일 아로마 위주의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섬세하고 상큼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 양조에 사용되고요. 반대로 오크통에서 숙성하게 되면 미세한 산소와의 접촉으로 인해 산화를 촉진하고 오크통으로부터 복합적인 풍미들이 와인에 전달이 됩니다. 오크통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바닐라, 토스티한 향들이 와인에 배어나게 됩니다. 입안 가득 묵직한 느낌의 풀바디 화이트 와인이나 대부분의 레드 와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눈으로도 봐야겠죠? 이것은 와인을 숙성시키는 와인 숙성 터널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와인 만들기 체험과 함께 길이 약 73m의 와인 숙성 터널을 마련해 와인을 더 맛있게 하는 오크통의 이색적인 행렬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오크통도 있고요. 항아리도 이렇게 숙성이 되고 있죠. 머루는 우리나라 토종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과실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오크통도 따라는 해보지만 항아리에다 숙성시키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오크통에 신기하고 낯선 아이들. 와인을 일단 만들어 봤으니까 맛을 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맛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곳 와인 숙성 터널에서는 숙성 터널 투어와 함께 머루 와인을 맛볼 수 있는데요. 머루 와인, 그 맛이 어떤가요?
머루 와인은 처음 마셔봤는데 일반 와인이랑은 달리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달콤한 느낌이었어요. 향도 진하고 또 단맛도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먹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육류 위주로 식사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레드 와인을 즐겨 마시는 생활 방식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와인을 마실 때 사용하는 이 와인 글라스. 크기도 모양도 참 다양한데 여기에는 와인을 더 맛있게 하는 비법이 숨겨져 있답니다. 어떤 과학 원리가 있는 걸까요? 와인의 종류에 따라 어울리는 와인 글라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가 올라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눈으로 마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 글라스는 잔이 얇고 길수록 탄산이 잘 보존이 되고 기포가 올라가는 모습을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루트 모양의 글라스를 사용하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의 복합적인 풍미를 잘 느끼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형태의 튤립 글라스에 마시기도 하며 심지어 레드 와인 글라스에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시원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글라스는 칠링된 와인을 자주 따르면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볼이 작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크통에서 숙성한 복합적인 풍미를 지닌 화이트 와인의 경우엔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볼이 넓은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드 와인 글라스는 모든 와인 중에서 가장 큰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피노누아처럼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은 향을 잘 모아줄 수 있도록 볼이 둥글고 넓으며 또 립은 좁은 형태의 글라스를 사용을 하고요. 카베르네 소비뇽처럼 강한 타닌을 가진 와인은 가장자리가 넓은 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와인 글라스의 크기와 모양에 다 이유가 있었네요. 와이너리 투어 마지막 코스, 나만의 와인 만들기. 두 손 꼭 쥔 와인병에 조심스럽게 담아보는데요. 그 병을 이 코르크로 막을 건데 거기 가서 한번 해볼까? 자, 우와, 한번 해보자. 쏙 집어넣어봐, 끝까지. 옳지. 옳지. 이야, 잘해. 하나, 둘, 셋. 와. 여기서 잠깐! 와인병을 닫는 이 코르크 마개에도 숨은 과학 원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인은 코르크 마개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눕혀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르크 마개가 이제 건조되지 않고 축축함을 유지하면서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산소가 병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위스키 같은 술들은 이미 증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학적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와인은 발효주이기 때문에 산소와 굉장히 반응을 하는데요.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빠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코르크 마개가 확실하게 밀봉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눕혀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코르크 마개가 와인을 더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었네요.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다. 스크류 마개가 있는 와인의 경우엔 이렇게 세워서 보관해도 무관하답니다. 와인을 담아보는 걸로 와인 체험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라벨지도 붙여봐야겠죠? 와인 만들고 사진 찍었잖아 앞에서. 이 사진을 여기 이 병에다가 예쁘게 붙여줄 거야. 가은아 어떤 거 볼까? 파란색, 하얀색 어떤 거 할까? 파란색? 촬영한 사진을 와인 라벨지로 짜잔! 네, 우와 이쁘다. 가은이도 있고 엄마도 있네? 이렇게 엄마와 딸이 함께한 추억이 담긴 나만의 와인 완성! 그럼 이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도 와인을 더 맛있게 하는 과학 원리가 있습니다. 와인을 보관하기 위한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나 밝은 빛은 피해야 합니다. 진동이 있어서도 안 되며 일정한 온도 유지와 습도 또한 중요합니다. 보관 온도는 보통 5에서 15도 사이가 적절하고 습도는 60에서 70%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와인셀러 또는 지하실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누구 줄 거야? 아빠.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아빠 와인 좋아해요. 오늘 아빠가 같이 못 왔으니까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오면 나 아빠랑 같이 오면 좋겠지? 다음에 아빠랑도 같이 와서 사진도 찍어보고 와인 만들어 봐야겠네요. 사진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마 또 좋아서 아까워서 먹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표 와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서부건 대표. 정말 더웠던 한여름이 지나갔고요. 지금은 정말 시원한 계절, 가을, 또 앞으로는 이제 겨울도 오겠지만 이런 좋은 계절에 와인과 함께 또 즐거운 연인과 가족들과 와인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맛있어지는 와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은 취향에 맞는 와인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와 대기 사이의 열과 습기를 조절하는데요. 그래서 바다의 순환은 지구 기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바다의 해류가 느려지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 순환이 지구 전체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구는 여러 그 순환을 통해서 열 교환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대기 대순환을 보면은 적도 지방에 좀 과다한 열을 고위도로 보내고 극지방의 추운 공기를 중위도로 내려서 열 평면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실제 대기 대순환보다 지구 기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바다의 대순환입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류를 타고 전 지구를 순환하죠. 이 해류를 따라 찬물과 더운물이 교환되고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정한 온도와 기후를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의 대순환이 지구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일에 바다의 대순환이 무너진다면 지구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간들이 생존하는 것은 혈액의 대순환 때문인데 만일 혈액에 병들어서 순환하지 못하면 재앙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바다 대순환이 멈추면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그 내용의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좀 재미있는 예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깨어있어라, 그날이 다가온다. 이게 이제 기상재앙을 그렸던 블록버스터 투마로우 영화의 그 광고 같은데요.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빙하기의 도래가 배경입니다. 주인공인 기후학자는 남극에서 빙하코어를 탐사하던 중에 지구의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바닷속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비웃음만 당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측한 대재앙이 닥치죠.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에 없던 극심한 기상재앙이 발생을 하고 미국의 반 이상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기후학자들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기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바닷속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에 만일의 변화가 생긴다면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해류 흐름의 변화로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영화였는데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빙하기가 오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빙하기가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는 두 가지 큰 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표층순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바다의 표면에 흐르는 해류는 우세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넓고 느린 표층수의 흐름입니다. 바다 위로 부는 바람은 바닷물을 천천히 끌어당겨서 폭은 굉장히 넓지만
깊이는 한 50에서 100m 정도의 해류를 만들고요. 이 해류는 순환하면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바다 깊은 곳에서는 표면과 전혀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네. 바닷속에서는 오로지 상상으로만 볼 수 있는 폭포가 있고요. 북극과 남극의 바다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백 배 되는 엄청난 물이 우르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거대한 폭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닷속에 그런 거대한 흐름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저 바닷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겁고 가벼운 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 안에 수온기가 더 많다면 무거워지고요. 또 수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죠. 예. 극지방 같은 경우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빙하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때 소금은 얼지 않고 물만 얼어서 빙하가 되다 보니까 소금은 그대로 바닷물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바닷물보다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짜집니다. 예. 또 극지방은 춥죠.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무척 낮아져요. 네. 이렇게 염분이 많거나 더 차가워진 물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관측에 의하면 그린란드 해역에서 밀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초당 2천만 톤씩 해저 4,000m로 가라앉는 침강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웅장한 폭포가 바닷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같은 물이 아니라 온도와 그 염분에 의해서 어떤 무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 부분 참 신기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 깊숙이 내려간 물이 바다 순환을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극지방에서 이제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진 이 물들은 아래에 있던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옆으로. 예. 그 밀려난 바닷물은 적도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느릿느릿 흘러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해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환을 기온과 염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라는 뜻이 담긴 열염 순환이라고 대개 이제 기상학에서는 부릅니다. 네. 혹은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심층 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폭 100km가량의 거대한 침강류는 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대서양에서 추속 10m의 아주 매우 느린 속도로 흘러가다가 남극 쪽에서 남극의 침강류에 만나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인도양, 하나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해류는 뉴질랜드를 거쳐서 북태평양의 커머디 하구에서 난리와 뒤섞이는데요. 한편 대서양의 남쪽 끝에서 해저로 가라앉은 남극 저층수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상승을 해서 상부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섞이고요. 남극으로 되돌아가서 남극 환류와 합쳐집니다. 열염분 순환 세포들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동을 하면서 전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바다 깊은 곳을 흐르는 심층수가 기후 변화에는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올해 2월 초에 이제 미국에 아주 극심한 폭설과 폭환이 닥쳐왔을 때 미국 가장 그 남쪽 지방이었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30도 이상 낮은 아주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일부 기후학자들이 빙하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바로 열염순환의 흐름이 바뀐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요. 열염순환은 그린란드에서 바닷물이 심해로 가라앉게 되면 멕시코 만류가 북극으로 올라와서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멕시코 난류는 따뜻하기 때문에 북극이 너무 춥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태평양으로 들어간 심층열은 적도 부근의 기온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가 많이 녹다 보니까 민물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북극해 바닷물의 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침강류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럴 경우 열염 해류 순환이 약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정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열염 해류가 약화된다거나 혹은 정지되면 결국 멕시코 난류의 북상도 멈추기 때문에 고위도 지방으로는 아주 강력한 빙하기가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투마로우라는 이 영화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채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염 순환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혹시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빙하기 말기던 12,000년 전에 세계는 계속 따뜻해져 가다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2,000년 이상 빙하기가 지속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빙하가 다시 팽창하고 새로 만들어진 숲은 추운 툰드라 제도로 다 변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당시 에거시 호수를 이루던 천연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민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되고 심해 해류 순환이 중단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빙하기가 닥쳤던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 기상학에서 영거 드라이아스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고기후 분석을 보면 노르웨이 기온이 지금보다 7도에서 9도 정도 낮았고요. 남유럽마저도 거의 빙하기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엄청난 추위가 닥쳤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빙하기를 불러올 만큼 앞으로 바닷물 순환이 다시 멈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이야 이제 영거 드라이아스 그 소빙하기처럼 연렴 순환을 변화시킬 만한 거대한 호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오히려 거대한 호수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비가 많아지고 육지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빙이 높게 되면서 노르웨이라든가 그린란드 해수가 염분이 떨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은 연렴순환의 거대한 순환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연렴순환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 국방성 미래 예측 연구에서는 2030년대에 들어서 바닷물 순환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작년에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바닷물의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곧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이후 해류 순환 속도가 15%나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류의 속도가 느려진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0톤 이상의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엄청난 양의 담수가 북극해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닷물의 염도는 낮아지고 수온은 올라가면서 9,0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던 해류순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럽과 북미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고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에 영향을 주는 몬순 주기가 바뀌는 등 극단적인 기상재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갑자기 이런 빙하기를 맞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노력에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UN 기후변화 총회를 앞두고 우리도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서 국제사회에도 협력을 호소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해 연구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관련 기관이 위치하는 등의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문 연구사업자 신고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목표물을 얻을 때보다 지키려고 할 때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초소형 무선 뇌신호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쥐의 뇌 활동을 실시간 측정한 결과 쥐는 상대의 먹이를 빼앗을 때보다 자신의 먹이를 지킬 때 뇌 활동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에서 경쟁에 따른 뇌 신호를 관찰한 것은 최초라며 다양한 사회성 연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운동이 전립선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에디스 코안대 연구팀은 전립선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2주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한 환자에게서 혈중 특정 단백질이 증가하면서 암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동 후 채취한 혈액에 살아있는 전립선암 세포를 노출했을 때도 암 증식이 억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운동할 때 근육에서 혈액으로 분비하는 단백질 마이오카인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암세포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의 발생 시기 등을 밝힐 실마리가 확보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7월 동해와 남해에서 이뤄진 시추 조사 결과 부산 해역에서 깊이 200.3m에 달하는 기교란 시추 코어를 포함해
8개 지점에서 비교란 시추코어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교란 시추코어는 퇴적층 구조가 섞이지 않도록 정교한 방식으로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입니다. 당진에 왔으면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 일출 뜬다. 아우 눈부셔. 기가 막히다. 와. 우리 오늘 조금은 앞장서서 하루를 일찍? 네. 가서 한번 또 고쳐보자고. 컨테이너인데 다 녹슬어가지고 페인트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뒷집이 또 있는데요. 방충망이 다 망가져가지고 교체 좀 해놨습니다. 네네. 저희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적십자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방충망도 다 뜯자. 우리가 할 게 많아. 할 수 있다. 파이팅 하자고. 저만은 수선 의뢰를 언제 다 할까 싶었는데 적십자 봉사자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역시 든든하네요.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